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1단원 세 번째 주제,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9페이지고요.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네, 지금 교과서를 보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 나라들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위치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는 북한과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 북쪽의 이 러시아와 근접 지역이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보았을 때 러시아, 중국, 일본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종 지도나 지구본,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웃나라들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먼저 중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은요,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은 영토가 넓고 지역마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과거에 배웠던 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중국은 다양한 기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 남쪽과 북쪽, 다시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위도 차이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얼마나 집중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위도 차이가 기후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북쪽에 있는 이 알령산맥 지역 끝쪽과 그리고 밑쪽에 아래 서민 지역을 비교해 보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위도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자, 선생님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 아래에 위도가 바뀌는 거 보입니다. 자, 중국의 제일 북쪽 끝은 위도가 거의 53.31도 이고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끝을 보면 위도가 18도 정도가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약 40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건 우리나라로 쳤을 때 우리나라의 북쪽 끝과 남쪽 끝을 비교해 봤을 때도 엄청난 차이죠. 이렇기 때문에 위도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위도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생기고, 기온의 차이가 생기는 건 결국 뭡니까? 기후의 차이와 같아지는 거죠. 또 우리 중국의 지도를 보면요, 지금 위쪽에 보면 이렇게 사막 지역도 나타나 있고요. 조금 더 이 자세히 살펴보면,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서쪽은 뭔가 우리가 등고선을 배웠겠지만 산악 지형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평야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중국의 서쪽은 티벳고원이라고 해서 상공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산악 지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서쪽으로 갈수록 이 산악 지형이 점점점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동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내려가 보면 어때요? 강의 어떤 농사지형이 나타날 정도로 완만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디지털 지도로 이제 살펴봤을 때, 자, 오른쪽 아래에 보면요. 이렇게 몇 미터, 상공 몇 미터인지가 또 이게 표시가 돼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자, 이 상공 몇 미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에서 선생님이 서쪽 지형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면 약 4200m, 3900m 이렇게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갈수록 여기 보이시죠? 2000m, 700m, 400m 점점 약간 지형에 따라 높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동쪽 끝으로 왔을 때는 해발 고도가 500m, 낮은 곳은 또 이렇게 100m 아래인 지역도 있네요. 67m. 그리고 해안가로 올수록 어떻습니까? 20m 해발 고도가 그렇게 낮은, 또 해안가 쪽은 이렇게 더 낮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중국은요 서쪽과 동쪽에서 높낮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중국은 서쪽이 어때요? 높은 지역이고 동쪽이 낮은 지형으로 서구 동저의 모습을 띠고 있죠. 우리나라 4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따지면 우리는 동고서저형이었는데 그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높은 곳에서 강물이 흐르면 이렇게 가겠고, 동고서저니까 이렇게 가서 이 강물이 내려온 곳에 바다 퇴적물들이 쌓여서 황해가 형성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재밌게도요 중국은요 이처럼 많은 지형들이 분포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위도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기온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위치를 보면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배웠던 사막도 펼쳐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서구 동저라는 것도 배웠어요. 맞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중국은요 인구가 굉장히 많죠. 중국의 인구가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중국 인구는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14억. 자, 선생님이 써줄게요. 14억 3,932만 3,774명이라고 합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한 내용이고요. 그만큼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아의 인구가 굉장히 제일 많은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중국에 포함된 그 민족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다민족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민족은요 굉장히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한족이라는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한족 외에 55개의 소수민족들이 모인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크고 다양한 지형, 그러니까 자연환경과 그에 적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건조기업 중에 티벳 고비사막, 먼저 건조지역 기후의 고비사막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고비사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고비사막의 모습도 있고요. 서구 동저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쪽에는요 이처럼 거대한 티벳 고원, 아주 높은 티벳 고원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쪽은요, 낮은 지역에 해안가 쪽에 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동쪽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공업지역, 즉 공장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동쪽에는요, 해안가이다 보니까 항구가 많이 발달을 했겠죠. 자, 그러면 중국 동부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공에서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해안가 지역이다 보니까 항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상하이 지역을 좀 살펴볼 건데요. 동쪽의 대표적인 도시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찾던 곳인데, 이렇게 거대한 바다 쪽에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고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서쪽보다는 동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위에서만 봐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서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면서 여러분들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몰랐다면 이번에 배우면 되겠죠. 먼저 홋카이도, 두 번째 혼슈, 우리가 대표적인 도시 도쿄나 이런 교토, 오사카라는 곳이 혼슈라는 거대한 본섬에 위치해 있고요. 밑에 시코쿠, 그리고 규슈,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는 후쿠오카라는 지역이 규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섬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거대한 섬은 사실 섬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거대해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웠듯이 모두 그 주변이 바다로 되어 있죠. 이 일본의 주변은 모두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본은 섬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나라 같은 그 작은 섬을 포함하면 3,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고요. 그리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며,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화산이 많고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대표적으로 아소산이라고 해서 이제 온천이 발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까 온천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화산 지역이 발달해서 이런 온천을 또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소산 말고 우리가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유튜브만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얼마나 지진의 그것이 많았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이제 후쿠시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때 이제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왔고 이랬던 부분 사진 자료 하나만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도로가 다 파열되고 집이 무너지고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진이 활발하고 화산도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일본 사람들은 긴장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들이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일본이 뛰어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진이라는 어떤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또 인간의 또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바라봤을 때 일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런데 이 일본의 동쪽 오른쪽은요, 태평양이 우리가 배웠듯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태평양에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제 지각들,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초반에 배웠었습니다. 그 땅덩어리들이 마치 고리의 형태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일본이 여기 지금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바깥쪽으로 해서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습이 다 볼 수는 없지만 태평양을 중앙으로 놓고 보았을 때 조금 더 멀리서 볼게요. 대략 어떤 모양이 나타나더라, 지진이 발생하는 어떤 지역들을 살펴보니 이렇게 고리 형태로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고리 형태,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 지역들을 보니, 지구 땅덩어리 아래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 땅덩어리들끼리 부딪혀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둥근 환, 고리환 해서 그리고 태평양 주변에 있죠.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우리가 짧게 내자로 불의 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 고리. 자, 그 불의 고리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뭐예요?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그 공업지역이 게이힌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도쿄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 사진 교과서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로 마지막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러시아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듯이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큰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고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유럽에 속하는 나라인데, 그 이유는 수도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북쪽과 남쪽으로 위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 차지하는 경선이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경선이 많다 보니까 총 시차가, 우리나라는 딱 하나의 시간만이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넓다 보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끝에서 끝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 시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가 지난번에 15도당 지구 한 바퀴가 365도니까 15도당 1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15도당 1시간이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러시아는 몇 개의 시차가 존재를 할까요? 네, 바로 11개. 동경 173도입니다. 여기서는요, 동경 30도입니다. 약 140도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러면 네,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당연히 이러한 그 고원 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추운 나라이면서 그러다 보니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요? 자, 이렇게 추운 눈보라가 치고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겠고요. 그쵸? 네. 그리고 매장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천연 자원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러시아의 서쪽 지역에 우랄산맥이라고 있는데 이 우랄산맥이라는 곳에 왼쪽은요 어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 왜냐면 이제 동에서 서로 너무 길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에 다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기준이 이런 우랄산맥의 어떤 장소인데, 선생님 우랄산맥 어디예요? 자, 우랄산맥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우랄산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랄산맥.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세 개의 나라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문제 탐구활동 풀어보죠. 여러분들 이웃나라 지형도를 살펴봤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였어요? 중국은 동쪽이었죠. 그쵸? 자,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들을 보다 보면 높은 지역에 살까요? 낮은 평야 지역에 살까요? 평야 지역에 살겠죠. 또 하나, 아까 구글 어스로 우리가 살펴본 것도 있겠지만 어디요? 물이 있는 곳에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들 심심한 게 아니라 탐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이 있어서 물을 공급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평야 지역과 같은 평평한 지역에 어디에 많아? 인구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2번 기후를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중국과 일본은 온대기후 지역이에요. 물론 지구온난화로 더워지고 있지만, 러시아는요 한대기후 그리고 냉대기후가 돼 있고, 물론 건조기후도 있죠. 그런데 아주 추운 장소보단 어느 지역에 많이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추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보다 따뜻한 지역에 살겠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온대기후에, 그리고 러시아는 냉대기후가 어디보다? 한대기후보다 많겠죠. 더 추운 지역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람들 어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중국 동쪽에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날라오면 서쪽 그 사막 지역으로부터 이제 황사도 날라오고, 이제 서쪽에서 동쪽 바람을 따라 날라올 때 이제 동쪽 공장에 중금속이 막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같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동쪽 평야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뭐가 생겨요? 대도시도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장과 같은 지역들이 사람과 완전히 근접해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뭐가 활발할까요? 아까 상하이가 항구 지역이었잖아요.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고 대도시가 발달하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63페이지까지 총 3개 나라에 대해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한 것 외에도 각종 인터넷에 자료가 많고요. 또 교과서에 다루지 않고 이렇게 스킵했던, 지나갔던 사진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이웃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늘 수업 시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